어디인가 외국 갈 때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빨간 책 들고 갔잖아요. 네. 하드커버. 근데 오늘 그 취임사라 그래야 되나요? 네. 취임 연설, 뭐 취임사 보고는 완전 실망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실망이셨어요? 우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안 읽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통으로 들고 다녔나? 연설문 전체는 약간 저는 헤이트 스피치다 이거. 헤이트 스피치다. 누구를 너무 헤이트? 적대감이 묻어가 있다. 민주당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운동권 특혜 세력, 개딸 전체주의 이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헤이트 스피치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 속에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나의 동료로 대접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근데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지층을 그렇게 아예 동료 시민에서 빼버리면 그 두 개의 국민이에요? 수석님의 이 연설 평가는 내일 언론을 뒤흔들 것 같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예요.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은 헤이트 스피치였다. 헤이트 스피치 플러스 공포 마케팅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날카롭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게스트인 만큼 제 혀가 아주 아픕니다. 왜? 혀가 설 아니겠습니까? 썰 하면 또 이 분이죠. 네,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게스트 JTBC 오랜만입니다. 썰전이 나온 스타입니다. 핫한 촌철살인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시다가 민주당에 입당하셔서 국회의원 당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와우. 안녕하세요. 약간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산만해요 여기? 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여기 약간은 인터뷰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저 아닌데. 벌써 이게 프로그램의 논평이 시작됐습니다. 캐스팅을 잘못했네.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원래 까칠합니다. 저희가 과연 우리 이철희 수석님의 섭외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반신반의였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섭외했습니다. 나오신다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센 PD가 계셔서. 그러니까요. 우리 CP님이 이게 또 특수관계셔가지고 아무튼 귀한 분을 오늘 모시게 돼서 아주 많은 개인적 기대가 되고 또 벌써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크크크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철희 전 수석님의 어린 시절부터 정치 인생 이야기까지 또 향후 향보까지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짚어봅니다. 첫 번째 결정적 순간 스타 정치 평론가입니다. 스타 정치 평론가. 네, 민망하네.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출생하셨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좀 특혜를 받으면서 자랐다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영일이라고 돼. 제가 영포라인이에요. 영포라인. MB 영포라인. 안녕하십니까. 네요. 네, 고등학교 고려대예요, 같이. 맞네. 고려대 동문이시고. 제가 고향 갔죠, 대학 갔죠 이러니까 줄 잘 썼으면 제가. 근데 우리 당이 왜 안 왔어? 한나라당 잘 나갔잖아. 아시면서. 난 몰라. 네, 그래요. 어린 시절에 이철이는 어땠습니까?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좀 키가 작고 까무잡잡 시골에서 막 놀면 까무잡잡하고 이러니까 뭐 땅꼬마라는 별명도 있었고 깐돌이 뭐 이런 별명. 깐돌이. 그 막내 삼남이녀의 막내인데. 삼남이녀의 막내. 어머니가 이제 늦게 낳았어요. 늦둥이에요. 5남매 막내니까 41살 어머니가. 제가 64년생인데 그때 40살에 애를 낳았으면 엄청 늦둥이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될 텐데.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컸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셨구나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을 엄청 받았죠. 대개 남자들이 그렇듯이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죠. 그럼 국룰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오남매 중에 특별한 사랑을 이를테면 어떤 사랑을 받으셨어요 어머니한테? 그 시골이니까 어머니는 뭐 거의 품에 끼고 살았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시킨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점 보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점복.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점을 본다. 점을 본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점을 보고 오면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뭐라고 하세요? 너는 크게 된다. 네 사주는 크게 될 사주란다. 긍정의 언어로 계속 암시를 하셨구나.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아들 넌 최고요. 긍정의 신호로.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왔고. 지금 더 잘 되실
게 남아 있죠. 모르죠. 그렇죠. 더 잘 될 게 남아 있죠. 근데 어쨌든 예. 그렇게 어머니가 주입을 시켜서 주입. 그게 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군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이니까 군 근처를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맞아요. 잔치집 가면 당시 옛날에는 잔치집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사서 맞아요. 줘요. 맞아요. 싸서 갖고 오죠. 싸는 종이도 되게 뭐 신문지 갖고 이렇게 맞아. 그 당시 제 기억의 용어로는 독거리 포대 같은 아. 요즘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데서 해서 조금 다 얻어서 주머니에 넣고 예. 주머니에 이제 담뱃자랑 같이 섞이겠죠. 아. 근데 술을 자셔야 되니까 네. 술을 한참 드시고 늦게 들어오면 네. 이게 거의 곤죽이 돼가지고 아, 섞였어. 같이 반죽이 됐어요. 야. 근데 그것도 모른 척하면서 저만 줘요. 야. 막내라고. 막내라고. 그게 특혜죠. 야. 그래도 그러면 자다가 그 일어나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야. 그거 생각하면 눈물 좀 나시겠다. 네, 옛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철들면서 아버지를 워낙 미워해서 아하. 이제 반성을 많이 했죠. 아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시했다. 되게 아버지가 미워하는 건 자식과의 그 미래의 어떤 그 계획이 본인이 생각하는 아들과 또 아들이 생각하는 나의 미래와 충돌할 때 생겼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아빠랑 뭐 이렇게 싸우셨던 거예요, 아버님과? 싸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그랬는데 왜냐하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불화가 좀 있으니까. 맞아요. 옛날에 그런 불화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아빠 편입니다. 아니 엄마 편이죠. 엄마 편. 네,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아들은 네. 무조건 엄마 편으로 가서 그렇죠. 아빠가 나쁜 분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네. 나중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고1 때. 그러셨구나. 근데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런 참회의 눈물 같은 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하고 그렇구나.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던 거. 내가 또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자녀분이 또 계시니까. 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 아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제 생각일 것 같은데. 자녀분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들과 아닙니까? 전화 연결 지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안 되는군요. 자, 그러면 어린 시절 좋아요? 아닙니다. 자, 어린 시절 네. 우리 수성님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사진. 우리 또 이 오남의 막둥이 아주 귀여운 막둥이 어디입니까? 두 소년 중에 어디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구분이? 구분이 구분이 저희가 노안이 와가지고 네? 왼쪽이 보기로 하면 오른쪽. 유튜브로 보시는 분 오른쪽이 우리 소장님, 수성님. 조만한 친구. 옆에가 이제 2살 터울의 형인데. 그래요. 10년 좀 더 됐는데요. 일찍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형님은 아파서. 네. 제가 그러셨구나. 우리 형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2살 터울이니까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기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상이었는데 와, 그래요? 너무 일찍 가서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러셨구나. 자, 다음 사진도 있어요. 우리 수성님의 아버님, 어머님. 완전 옛날 분이죠. 야, 어이, 저 사진 보니까 우리 아버님 정말 어마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정말 사랑 많으셨을 것 같다. 아유, 또 이 사진 보시니까 우리 수성님이 초가집이. 네, 시골집이니까. 저거는 그러면 우리 수성님이 언제쯤 몇 살 때의 사진이었을까요? 저건 아주 어릴 때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도 그렇죠. 가기 전 같은데요. 거의 그 지붕이 지푸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거의 그 새마을운동 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컸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인홍 현상으로 자식들 공부 때문에 다들 서울로 나오잖아요. 가고. 저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으로 가고. 전세값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신기합니다. 저 다음 사진을 볼게요. 부모님 사진이라고. 요건 이제 중학교 때. 저 어디 갔습니까? 법주사인가요? 네. 저도 송리산. 이제 송리산 법주사. 저도 가본 기억이 바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소장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저희가 화면으로 자 숨은 그림 찾기 이철이 저기도 맨 오른쪽이네. 맨 오른쪽 모자 쓴 분. 서서 모자 쓴 분. 야 그렇군요. 예. 저 포스 있잖아요. 완전 반장 같아 반장. 반장 아니었어요. 반장 아니었어요. 반장을 조정하는 실세. 전혀. 비선에서. 그래요. 야 어린 시절에 남다랐던 자 이철이 학생까지 받고. 자 그러면서 어린 시절 잘 보내시고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뛰어요? 바로 정치로. 바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해볼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처음에 접근했을 때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보좌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정치라는 거에 예, 투신하시게 된 계기. 처음에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정치 외교학과를 갔는데 예. 처음에는 외교에 관심이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외교가,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하셨고. 좋은 대학을 가느라고 고대가 좋은 대학이거든요. 네, 이거 뭐라고 제 생각입니다. 예, 반박할 수는 없고, 예, 그렇게 반박 못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반박을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예, 일단. 근데 그 좋은 대학을 가느라고 제가 재수를 해서, 근데 재수할 때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시죠. 아웅산 사태라는 게 났어요. 예, 범아 아웅산 사태. 컨트라는 영화 보면 그 아웅산 사태 이정재 씨 그리고 정호성 씨가 나온 버마 당시 버마가 아웅산 테러 사건.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저렇게 됐으니 힘을 기르려면 외교로 가야 되겠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네네네. 아니야 구조는 있어요. 근데 생각에 그렇게 가서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외교학과 정치 외교학과를 들어갔는데 가서 옆길로 샜죠. 가서 보니까 맨날 데모하고 뭐 이러면서 외교관은 아닌 것 같다. 예, 그 학교가 또 가면 외교관을 가야 하는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학과 분위기 좀 아시네요. 예, 저도 압니다. 예. 또 오늘 학연으로 갑니까? 예, 아닙니다.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치열하게 하시고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의도의 첫 입성은 국회의원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의원실에. 처음에 시작은 이제 6급 비서로. 6급 비서로 시작을 했죠. 함께 처음 일했던 의원은 누구셨어요?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요. 김명규 남자가 김명자 규자 쓰시는 분인데 작고 하셨고요. 예. 그분 밑에 처음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기로는 이제 김한길 의원과 많이 일하셨다.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계시는데 청와대에서 처음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수석으로 저를 채용하셨어요. 행정관. 그분이 수석으로 있을 때 정책교육 수석으로 있을 때 DJ 대통령 시절에 근데 뭐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저는 별 뭐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수성 전 총리 동생 되시는 이수인 선생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국회의원도 2번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김한길 당시 수석이랑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뭐 제가 왜요? 그랬는데 막 혼나고. 그때도 까칠하셨어요. 되게 제안이 오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why me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났어요. 혼나고 가봐라. 그래서 갔어요. 들어갔더니 수석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잖아요. 김한길 당시 수석이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막 뭘 하시면서 힐끗 쳐다보더니 뭐 그래 청와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요. 약간 시니컬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따뜻한 분은 아니야 보면 시니컬하죠. 인터뷰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따뜻한 분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거든요. 야 면접 때 또 그런 데들 나오면 이 친구 속으로 재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 뭐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 왔어? 야, 두 분이 만만치 않아요. 왜 왔어? 그렇게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출근하라고 전화가. 그래서 그게 이제 인연이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청와대 끝나고 나와서 김한길 저는 이제 흔히 대표라고 많이 대표님이 국회의원이 되셨고. 보좌관으로 잠깐 일했고 왜냐하면 이제 문화부 장관으로 가버리셨어요. 맞아요. 국회의원 한 3, 4개월 하고 가버리셔가지고 그 이제 보좌관 인연은 그렇게 짧게 끝났고요. 짧게 했는데도 대표적으로 그게 또 왜 그렇게 알려졌을까요? 그리고 이제 17대 국회의원 됐을 때 이제 4년 온전히 제가 보좌관을 했죠. 그랬군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분한테 워낙 많이 배워서 배운 게 많아요. 일도 참 잘하시고 기획력도 좋으시고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 보좌관으로서 많은 걸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중한 경험인데 근데 저의 모든 정치적인 뭐 철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이나 식견이나 판단이 김한길이라는 사람의 보좌관이었다는 것만으로 재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색깔이 너무 많이 다르고 그러네요. 걷는 길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회의원 될 때 이미 다른 길을 걷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분은 국민의당이라는 데로 가셨고 맞아요. 안철수 지금 의원이랑 같이 하기로 가셨고 저는 민주당에 남아야 된다. 당을 자꾸 바꾸는 건 좋지 않다라는 평소 생각이 있어서 민주당에 남은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칭찬할 때는 그걸 안 거론하고 안 좋게 얘기할 때만 그걸 자꾸 거론하더라고요. 그 보장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 참 악랄하게 저열하게 쟤는 누구 보장을 했으니까 저 뻔해 저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또 저쪽이야 예. 저쪽 이러면서. 근데 그렇구나. 누구 보장을 했던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정치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재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치인 이철희 행보는 또 정치인 이철희로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연락은 혹시 안 합니다. 그래요. 거기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석님께서 안 하시는 겁니까? 너무 자세한 걸 알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연락은 없다. 서로 길은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후에는 이제 소위 이제 종편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제 스타 평론가로 활동하시면서 그렇죠. 굵직굵직한 프로그램들인데 대표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알려진 게 JTBC 썰전입니다. 되게 한 프로그램이 이제 네. 딱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JTBC 썰전이 일기 때 크게 융성했던 게 유시민 전원책 콤비였었죠. 그래갖고 그게 이기죠. 그게 이기였나요? 제가 일기가 이철이 강용석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랬었나요? 그럼 그때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내가 김구라 씨, 강용석 전 의원 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덧보잡이었죠. 왜 그러세요? 당시 제가 덧보잡이었어요. 경력이라고는 스타 평론가로서 경력이라고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게 한 분은 국회의원 했던 분이고, 뒷보잡 아니었어요. 한 분은 너무 겸손하시네. 개그맨으로 너무 잘 나갔던 분인데.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섭외를 하다가 제가 뭐 하다가도 안 되니까 저한테 왔대요. 그 말까지 해요 또 제작진이? 아니 찾아왔어요. 처음에 그 얘기 안 하죠. 저는 그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들은 거군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알게 찾아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길래 약간 혹했죠. 출연료가. 종편 때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예능으로 분리되니까 그렇지. 시사가 아니고 예능으로 약간 혹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누구 하냐 그랬더니 김구라 씨가 진행이 가운데 김구라가 있다. 지금도 김구라 씨하고는 잘 지냅니다. 그럼 다른 편은 누구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뭐 여러 사람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사람을. 그래도 우리도 섭외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끝날 때쯤 돼서 상대가 누구냐? 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강모라 그러더라고요. 강모. 그래서 안 해 가. 바로 강용석이구나 하고. 아니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약간 평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그랬구나. 방송을 같이 해봤을 때 강용석 전 의원은 방송은 정말 잘합니다. 방송 천재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방송 잘해요. 아는 것도 많고 방송도 굉장히 재밌게 잘하고. 그 다음조가 이제 이준석 전 비대위원 조였습니까? 같이 하셨던 게? 평준 전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강용석 씨가 빠졌죠. 무슨 사건이 있어서 빠지면서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왔던 것 같아요. 누굴로 이렇게 한두 명 거쳤다가 박형준 뭐 이런 이름도 있었고 박형준은 나중에. 그럼 나중에 이제 파트너 여러분 경험하셨는데 어떤 분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그냥 뭐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떠나서 방송 재능, 방송 캐릭터나 보면 강용석 전 의원이 발군이죠. 굉장히 재밌게 잘해요. 거의 비유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분이 재밌게 하니까 제가 까칠한 게 살죠. 캐릭터 색깔이 캐릭터가 빛이 나는 거죠. 둘 다 재밌으면 그게 뭐 별 재미 없죠. 그렇죠. 둘 다 까칠하면 재미없는데 개그 콤비처럼 이분은 재밌게 뭐 이렇게 뭐 약간 제가 까칠하게 속된 말로 이제 막 비판하고 조져도 잘 받아주고 이런 편이고. 조져도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타격을 받아도 그 타격을 해서 막 마음으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때 방송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아주 뭐 저 방송 재능은 아주 저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주목을 받는 이제 뭐 방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제 기억에 강용석 씨가 떴어요. 그 프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김구라 씨가 이제 다시 부활했고 두 사람이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 저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쟤는 뭐냐 이렇게. 그럼 사람은 뭐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썰전 마치고 2016년에 민주당으로 또 입당을 하십니다. 입당합니다.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직접 영입을 하신 거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영입 작업을 실무는 양정철 전 비서관. 이제 말할 수 있다. 양비라고 하죠. 양비. 속칭 양비라고 하는데 약칭. 약칭. 속칭이 아니고 약칭이네. 괜찮습니다. 약칭. 이제 그 당시 문재인 대표의 의논해서 이제 저랑 원래 뭐 양비랑은 나이가 저랑 같아서 친구인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교통방송 할 때예요. 라디오를 할 때인데 와서
영입 인사로 하자. 니랑 표창원이랑 1, 2호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야 방송하고 있는데 임마 내일 그만두냐 그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는 좀 천천히 먼저 해라 그래갖고 표창원 1호부터 이제 쭉 나갔죠. 그래서 제가 십몇 통가 그래요. 기억도 못하는데 방송 정리하고 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 헤어짐에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갔는데 문재인 당시 대표는 그냥 맑으신 분이라 뭐 이러저런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맑으신 분이에요? 막죠.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 다른 생각은 없고 그냥 같이 정치하자 그거 끝.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맑아요? 막죠. 굉장히 담백하신 분인데 열려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까? 제가 실제로 보니까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려 있으신 분. 그래요. 근데 어느 정치인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부족한 게 있고 그죠. 모든 재능을 다 가진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조금 부족하거나 못하는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반듯하고 일을 또박또박 사실 저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는 분위기입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텐데 그분이 뭐 굳이 단점이라 그럴까? 제가 좀 아쉬웠다라고 감히 오셨던 참모로서 좀 아쉬웠던 거는 정치적 상상력 같은 거는 조금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DJ나 YS 같은 큰 정치인들이 크게 뭐 하는 걸 이렇게 봤던 편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정치적인 상상력이 좋았던 분이잖아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대통령인데 한미 FTA 같은 거 하자 이렇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상상력 이런 건 조금 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풀어내는 걸 보면 대단한 상상력이나 기획력 갖고 밀어붙여서 상당 부분 평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다면적인 것 같아요. 한 면만 가지고 재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었습니까? 그 국민의당도 당시에 돌풍이 있었고. 네. 제가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이셨는데. 상당히 까칠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님, 당시 이철희 수석님의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국민의당 결국 38석 만들어냈는데 민주당이 혼란 가버리셨습니까? 이사입니다. 땡큐. 네. 아니 간 게 아니고요. 원래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원래 거기 계셨답니다. 원래 김한길 의원 보좌관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 보좌관 갖고 자꾸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분이 저래서 안 돼요. 그렇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안철수 대표랑도 친해요. 그렇습니까? 지금도 연락을 근래는 못 뵀는데. 못 뵀는데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제 수석님이 방송하시는 모습 보면서 방송계만 계셔도 정말 끝없이 올라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더 높이 올라갈 공간이 보였는데 정치로 가는 선택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 많았겠다 저는 생각이 많이 했죠. 들었어요, 사실은. 당시 진짜 방송계 블루칩이었고 모든 MC지한 다 갔을 것 같고. 흥행 보증 수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보면 정치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돈이 좀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그랬을 것 같아. 가야 되더라고. 이 상황이 참 안 맞아.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서는 뭐 일단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주의인데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좀 되게 좀 윤택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침 총선 때가 와버리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더만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회 되고 나서는 약간 후회했죠. 방송할 걸. 그냥 재미도 없고. 챙겨야 할 분도 많고. 국회의원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데 의원 되고 나신 다음에 그래서 그냥 돈이나 벌 걸 이런 후회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랬는데 이제 내 인생의 결정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핫하게 붙고 쿨하게 떠난다. 이게 그 입당하셨을 때 입당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바로 문구입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유승민 의원을 만났는데 유승민 의원이 재미없냐고 이렇게 물으셨다면서요. 재미없어요. 네. 표정이 어떠셨길래 이렇게 재미없냐고 이분이 물으실 정도였습니까? 네. 재미없어요. 같은 구청인데요. 의원실이 네, 구층에서 의원회관 네. 조금 이제 복도로 사이도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한 엘리베이터를 탄 거죠. 아. 근데 저는 뭐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를 알고 있었고 유승민 대표님도 저를 이제 방송에서 본 거 따로 뭐 인사할 기회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죠. 9층에서부터 이렇게 1층까지 내려가는. 얼마나 표정이 안 좋았으면 다른 당 의원인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다 그랬더니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도 이렇게 붙여야 된다. 정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국회의원 되면 뭔가 크게 뭔가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막상 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무력감을 느낀다. 네. 그냥 완오브 댐이에요. 원오브 댐. 그 발언권도 떨어졌어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디 강연 가면 강당이 안 차요. 근데 방송만 하고 있을 때 가면 복도까지 찼거든요. 썰전할 때는 찼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게 틀려요. 제가 정치인이다 그러면 약간 색깔이 정해져 버렸고 감에서 봐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한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렇죠. 양자를 다 아우르기는 그렇죠. 힘들고 일단 민주당을 위한 말이다. 근데 이제 그냥 방송만 하고 있을 때 약간 셀럽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알아보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약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 온도가 아닌데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력감도 느껴 이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100분 토론도 같이 하셨어요 두 분이. 네, 제가 좋아하는 보수 정치. 아니 저희 수석님이 방송 출연 정말 오랫동안 안 하시다가 최근에 김현정 뉴스쇼 나오시고 100분 토론 나오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100분 토론은 왜 하게 됐냐면요.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뭐 가끔씩 보는 사이인데 특별한 정치 얘기 안 하면서 인간적으로도 친하시구나. 네, 저는 개혁적 보수라 그래서 좋아하고요. 그 강단 정치인으로서 강단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좋아서 뭐 한참 지금보다 후배죠 제가. 근데 한번 뵀는데 100분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컨셉이 무슨 토론하면 좋은 친구래요. 그래서 이수석이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좋습니다. 뭐 제가 사적으로 편하게 말씀드렸다. 형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제가 그 정도 뭐 품앗이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계 알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저놈 저 안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타났어? 뭐야? 그거 왜 우리는 안 해요? 막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났죠. 한 거죠. 그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시고 프로에 또 거기도 그 PD CP가 또 제가 빚진 게 있어서 꼼짝 마라 그래서 이제 잡혀와서 했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한판 승부에 나와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자, CBS만 나옵니다 지금. CBS만 감사드립니다. 자, 2019년 수석님이 이제 21대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하셨는데 아까도 하신 말씀이지만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이 익숙해졌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정치를 바꿀 자신이 없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 저는 사실은 이 말을 듣고도 잠깐 뭐랄까 저 역시도 저렇게 이제 정치 가기 전에 바른 생각과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해 주셨고 또 상식적인 그러한 논평 또 논리적인 논평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분이 실제 정치에 갔더니 무력감을 느끼고 나 못 바꾼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불출마 선언했고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싸움만 하는 정치 못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시니까 원오브 댐에서 불가항력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치 문화 자체가 양극화돼 있었다 보니까 싸워도 너무 싸워요. 너무 싸운다. 제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정감사를 가면 여야를 이제 감사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 입법부가 행정부 감사하러 갔는데 그렇죠. 여야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네. 그 요쪽 떨어진데 이제 행정부가 앉아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감사는 안 하고 싸워. 막 욕하고 뭐 조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난리법석을 떠니까 그 제가 이제 실컷 그런 거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컷 공무원들 앉아 계신 데를 보니까 그분들 표정이
아이고 저 새끼들은 여기 와서도 저러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늘공들의 그렇지 표정이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실제로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담하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솔직히 그런 게. 그래서 어지간히 했으면 이제 좀 합시다. 보통 관심이 없고 자기 관련된 수사를 하라 마라 얘기는 막 해요. 아무리 그게 질이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될 발언 같은데 막 하더라.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을 제압한들 정치가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입장이 바뀌면 또 달라질 거. 내로남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도 없고 국힘도 없고 정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당이냐 야당이냐만 있어요. 여당 되면 여당문법 따라가고 야당 되면 야당문법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달라집니까? 그래서 뭐 아이고 이제 고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사람 베리겠다. 버티기 힘들더라고 저는. 사람 베리겠다. 네. 그러니까 뭐 여야 간의 다툼도 있지만 또 당내의 권력 다툼도 있잖아요. 당내에도 개파도 있고 뭐 당내에서도 내 생각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있죠. 정말 같은 당 있지만 저 사람은 같이 일하기 싫다 이런 분도 있죠. 있죠. 거기서 또 염증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거기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다 싫어. 네.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싫어. 거의 행패를 부리다시피 해요. 같은 당 안에 있는 상인이 사람도 안에서도 뭐 어디에서 하는 거 보면 행패. 그 행패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어떤 경우에는 뭐 어느 당이라고 제가 지목을 안 하겠는데 상임위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걸 다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땅 결정 다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시 해. 그것도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방망이 두드리는 걸 또 합니까? 그것도 여야 간사간에 다시 하자고 또 다시 하더라고. 정말 화가 났어. 그래서 제가 우리 고상한이 변호사였는데 이거 헌법 소원하자 이거. 헌법 소원. 헌재에다가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그랬더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하길래 그냥 제가 참고 말았는데 너무 싫어요. 근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내가 저 사람이랑 오손도손 잘 지내려고 국회 된 건 아니지 않냐. 친목계 온 건 아니지 않냐. 저 사람도 내가 아무리 싫어도 저 사람도 국민의 표로 선출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나도 선출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선출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캐릭터와 다 불문하고 누군가를 대표하러 온 사람이니까 난 존중해야 된다.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고 우리 헌정 질서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국회 가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막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 보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거 상권분립이 그런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고 그거. 그렇죠. 근데 막 싸우자고 달라들고 근데 지금 뭐 행정부 있는 사람만 그랬냐? 우리가 행정부 있을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따지고 막 본회의장에서 막 따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건 잘못돼요. 어느 당이 집권했냐를 떠나서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입법부에 가서 설명을 할 때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정치학 나름 박사인데요.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네. 정치적 책임성을 우리가 말할 때는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임성. responsibility가 아니고 account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 accountability는 뭐냐면 설명할 책임이에요. 어원이 그러네. 설명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행정부는 늘 못하니까 늘 국민들한테 못하니까 국회 가서 설명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기자회견이든 뭐 국민의원과의 대화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자고 달라들잖아요. 제가 트럼프 4년을 다룬 책을 더 디바이드라는 책을 봤는데 똑같더만요. 트럼프가 그렇게 요구하더만요. 너 나가서 싸워야지 뭐하냐 이러고. 행정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자 하나 덧붙이자면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행정부 사람 윽박 지르면 안 돼요. 느닷없이 막 고함 지르고 성질 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안 되죠. 그 조폭 문화잖아요. 그것도. 근데 대통령이 또 국무위원들 전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그거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잘못된.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어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위원은 국민들을 통합하고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는 행정부죠, 사실은. 네. 그럼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 그게 국민에게 책임지는 거고요. 그래서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그 기간 선거 있기 전에는 의회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싫고 미워도 지금 국힘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이 아무리 미워도 또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 선출된 사람이에요. 여기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168석입니까? 7석입니까? 선출되신 분이에요.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면 안 돼. 그건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하신 다음에 임기를 마치시고 다시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방송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2020년 5월이었어요. 그 저희 우리 길 건너편 방송에서 이제 이철이의 정치쇼 맞습니까? 네. 예. 또 방송가에서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 수석님을 이제 정치쇼 앵커로 하시다가 모셨는데 다시 청와대 부름을 받습니다. 정무수석. 우리 그 의원 한번 수석으로 오실랍니까? 어떠세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잘한다. 갑자기 정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 떠서 개콘에 진출해서 올해 방송대상 무슨 상 받았죠? 베스트 팀워크상. 베스트 팀이 받은 겁니다. 팀워크상까지 받았어요. 지금 잘 나간다고 여기 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선배 방송인의 따끔한 충고를 명심하세요. 자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무수석의 자리로 입성하십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정치 안 하신다 그러시고 갑자기 또 수석 들어가서 언론에서도 저 사람 뭐야? 이런 또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뭐 그런 또 비판적으로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불출마 선언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냥 문헌적으로만 따지면 다다음 선거 나가도 돼요. 지금 이제 이번에 나가는 게 다다음 선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구차하게 뭐 그거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총선에 안 나가겠습니다라는 뜻이니까 국회는 안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 선언하고 나서도 기자들이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 뭐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당연히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방송을 제가 처음에 그 라디오로 돌아와서 할 때는 저 약속을 했어요. 최소한 2년은 제가 하겠습니다. 2년. 네. 근데 1년도 못 채우고 갔어요. 그 PD가 그래서 저랑 말도 안 섞었어요. 한 번만. 진짜로. 정치인 다 됐다면서. 싹싹 빌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PD가 제이모 PD 아닙니까? 여기 출신입니다. CBS 출신의 저랑 같이 프로그램 했던 PD예요. 제가 싹싹 빌었어요. 그 나중에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그 나중에 이제 좀 풀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호인이에요 또. 예. 또 어려울 때니까. 왜냐하면 저를 불렀을 때는 정부가 어려울 때니까.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졌죠, 부산시장 졌죠, 대패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으로 30% 나왔어요.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4년 차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데 뭐 그전에 한 2번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안 도와드리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그 민주당 경선할 때는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가 아니라 안희정 후보를 맞아요. 지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뭐 지원제도 있고 그때 전당대회 할 때 제가 그 체육관 취재 참 갔었는데 당시 얼굴을 뵀어요. 그때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다시. 그래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수서로 가시는 당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야, 우리 대통령의 얼굴은 천군만마를 얻은 얼굴. 또 우리 수석님의 얼굴도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런 또 다짐을 한 그런 얼굴이신 거죠? 그럼요. 저때 어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냥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가지 마라. 뭐 하러 가냐? 정권 1년 남긴 상황에서. 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순장조죠, 사실은. 순장조라고. 아주 비하적인 표현으로. 순장조라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면 이제 뭐 설거지 하러 갈 일이 있냐, 뭐 뒤치다거리 왜 하러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뭐 제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어려울 때 가서 돕는 게 명분 있는 것 같았고, 실제로 가서 과정 생략하고 제가 뭘 했는지 생략하고 그만두고 나올 때 대통령 지지율 45%였어요. 우리 수석님이 이제 나올 때
그러니까 같이 나왔죠. 네, 나오실 때 그러니까 나왔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당시에 예.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30%대 들어가서 45%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저 때문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 숫자만 얘기합니다. 막연히 제덕인 줄 느끼시게. 45 꼼수죠. 꼼수. 예,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예. 문 대통령이 퇴임하신 데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인기 좋은 대통령으로. 네. 그 영상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 출마가 안 되니까 그렇죠. 단용담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정무수석으로 계실 때 국회 이제 인사차 방문을 하실 때 이제 그 대통령이 뭐 난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또 가셨을 때 폴더 인사의 달인으로 유명하셨어요. 자 사진이 아마 준비가 돼. 이거 이제 안철수 인사하십시오. 너무 숙였다. 너무 숙였다. 본인이 보게요. 자 다음 사진. 여기 사진 누구시죠? 저분은? 김기현 대표시죠. 야 저기 추경호 의원이 얼굴이 못 보이고. 네. 어유 뭐 이제 정말 90도고. 이분은 이준석 대표 서로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뵙다가 썰전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또 당대표 혹은 이제 누굽니까? 이 정무수석을 만나니까 아이고 수석님, 아이고 뭐 대표님 이러면서 만나신 것 같네요. 친해요 이준석 대표. 제가 좋아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우리 수석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 폴더 인사 때 저렇게까지 숙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떠세요? 한 번 숙이면 그 다음 인사가 똑같이 인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인사가 중요했어요. 처음에 너무 숙였다고 혼났는데 왜 제가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게 깍듯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메시지라고 봐서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게 권부라고 보잖아요. 지금도 용산은 권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이 거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권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권력자로서 약자한테 숙이는 모습을 저는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숙였는데 좀 과하게 숙였네요. 이제 보니. 네. 근데 국민들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 때는 거의 난돌이었습니다. 난 들고 다니는 사람. 난을 전달해야 되니까. 네. 엄청 자주 들던. 맞아요. 우리 와이프가 어떤 분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그 어떤 분? 비공개입니다. 그래요? 정치인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정치인입니까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감해 보시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 텐데. 뭐 저도 예상이 돼갖고. 자, 그래서 이철희 전 수석의 내 인생 결정순간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여의도로. 입니다. 야, 요거 다시 여의도. 의미심장한 어떤 지금 댓글 난리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여의도로.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 모르시는 분. 혹시 이철희 의원 뭐 맞습니다. 수석도 하시고 맞습니다. 출마 안 하세요? 안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내년 4월에 가더니 다시 돌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본인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안 하겠다는 꼴인데 약간 당황해서 그냥 어버버하고 제가 말았는데 그 약간 무거웠죠 마음이. 왜냐하면 별것 아닌 놈한테 그래도 사람들이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좀 무거웠고 근데 나는 저 험한 판에 다시 뛰어들기는 주저스럽고 안 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현재로서 영원한 초선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근데 대답이 0.1초도 안 쉬고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세요? 향후 행보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으세요? 백지 상태? 해야죠. 이제 뭘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책을 냈는데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고 돌이라도 던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지금 이제 제가 당적이었거든요. 이제 국회 끝나고 그 다음 날 탈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괜히 뭐 중립성 이런 게 다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탈당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당적을 회복을 안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겠죠. 더 크게 보면 진보 진영 사람이라고 볼 텐데 이대로 뭔가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우려가 많은데 나라가 이렇게 이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 근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김현정 그때 앵커도 저보고 1년 7개월 동안 방송을 안 했다고 라디오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약간 무건 수행 비슷하게 했던 이유는 제가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면 또는 이제 크게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섭섭하거든요. 너무 몰라줘요. 우리가 본인이... 정말 이런 다 대통령부터 장관 뭐 수석들까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몰라준다. 모든 걸 사사건건 비판하고 공격한다. 이런 섭섭함이 있었거든요. 그저 언론이라고도 많이 다퉜어요. 친하던 기자들하고도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나라도 내 있어봤던 놈으로서 그 사정 아니 나라도 좀 침묵하자. 최소한 1년 정도는 그냥 선의를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쉽지 않더만요. 못 참겠어요 이제. 아니 그래서 뭐 1년은 지켰어요. 제가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멘트도 나오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fellow citizens 할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죠. 저놈은 원래 저 당에 있었던 놈이니까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할 자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들어가 보면 현실 얘기로 현실을 향해 발언을 하실 기회를 끝날 때 안 됐어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이제 남았어요,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본론이에요. 한동훈 비대위 오늘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거 잘 될 것 같으십니까? 취임 연설도 들으셨을 텐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뭐 감히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저는 제가 법사위원 했거든요. 국회에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가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한동훈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최고의 검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검사라고 그랬어요. 국정감사장에서. 그거 앉아 있는데 한동훈 그 당시 반부패 부장한테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으니 당신이 최고의 검사라고 하더라. 조선 제일검. 그래서 저는 상당한 기대가 있고 그 어딘가 외국 갈 때 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 들고 갔잖아요. 하드커버. 근데 오늘 그 취임사라 그래야 되나요? 취임 연설 뭐 취임사 보고는 완전 실망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실망이셨어요? 무슨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안 읽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통으로 들고 다녔나? 왜냐하면 그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우는 건데 아테네가 잘 나가다가 이 신흥 강국이었잖아요. 왜 무너지냐면 오만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원정 가고 막 국력을 낭비하다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어브리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잉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하다가 져버렸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우다가 결국 그리스가 망했어요. 페르시아한테 잡혀먹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기겠다고 하는 통에 나라 망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폴리스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그리스라는 땅덩어리를 보면 그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응당응 싸우다가 나라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 게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연설문 보면서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너무 낮다. 심하게 말해 약간 조야하다라는 느낌이. 조야하다. 연설문 치고는 앞뒤 논리적 정합성이나 내용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되게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어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윤석열 이름 석자가 안 나오더라고. 연설문에. 대통령이란 말만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뭐 성공하게 만들겠다 이런 표현도 없더라고. 제가 3번 읽었는데.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근데 그게 그 대목을 딱 염두에 두고 내가 저한테 무섭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아니 그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재판 가는데 그렇죠. 그 얘기 있었어요. 이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냐. 냉정하게 반성하자. 우리는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마십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대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선을 긋는 겁니까? 필요하면? 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약간의 복선이 깔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 아바타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표현이 없을까? 그걸 의뢰 한마디라도 넣거든요. 그러네요. 아예 없어요. 저부터 윤자 일부러 의식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또 강하게 비판하는 뭐 분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또 실질적인 이 정부의 2인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를 일부러 더 피했고 그랬을 수도 있죠. 본인은 이미 디폴트 값이니까 사실은 본인의 성공이 너무 당연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본인의 실패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받아서 뭔가 이게 복선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고 왜냐하면 이게 국힘이라는 정당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 반전의 기획들이 정치 기획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6.29가 있었어요. 6.29 직선제 요구를 전두환 대통령이 반대하고 4.13 호원 조치라는 게 있었어 당시에.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위해서 직선제를 수용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MB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전 대표하고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어서 그게 왼수지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총선 앞두고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정권을 줍니다. 공천이고 뭐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때 한 번 만나면 또 신사협정 맺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반전이서 이겼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 현직 대통령을 부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판을 뒤집었던 정치 기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는 여권 전체가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 연설문을 보니 그런 복선도 약간 깔고 있는 것 같다. 약간. 근데 윤석열이 지금 삼자가 없더라. 윤석열 정부의 3대 축이 뭐예요? 검찰. TK. 또 하나는 V2. V2랑 VIP2. 예. 전문용어로 V2. 김건희 영부인. 윤 정부의 3대 축이에요. 3대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여사 실권을 뭔가 행사하고 3대 있습니까? 주축이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축과 뭔가 갈등이나 반전을 일으켜야 국민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고 새로운 뭔가가 형성이 되겠죠. 수 있고. 그래야 뭐 시대 교체든 세대 교체든 정치 교체든 이게 먹힐 프레임이 될 텐데 이 세계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앙상 레짐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TK는 국힘의 주력은 TK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가장 강건한 데가 TK입니다. 이걸 과연 흔들 수 있겠냐. 그렇다고 칩시다. 그다음 검찰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V2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취임 연설에 이 세 가지에 3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섬뜩하게 느낀 거는 나 국회는 안 하겠다. 불출마. 얘기는 니들도 여차하면 할 생각하지 마. 선전포고군요. 그럼 현역 의원들이. 나는 과실 안 따먹을 테니까. 나도 안 갈 건 너희들도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그런 약간의 선전포고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정치적인 이 복선을 얼마나 그분이 생각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해석하면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연설문 전체는 약간 저는 헤이트 스피치다 이거. 헤이트 스피치다. 누구를 너무 헤이트? 적대감이 묻어가 있다. 민주당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권 특혜 세력, 개딸 전체주의 이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헤이트 스피치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 속에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나의 동료로 대접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지층을 그렇게 아예 동료 시민에서 빼버리면 그 두 개의 국민이에요? 수석님의 이 연설 평가는 내일 언론을 뒤흔들 것 같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예요.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은 헤이트 스피치였다. 헤이트 스피치 플러스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 그렇잖아요. 뭐 폭주 이런잖아요. 근데 그 연설문에 보면 제가 놀란 게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뭐냐? 여당은 정책이 있고 집행할 힘이 있다. 근데 야당의 정책이라는 건 말뿐이다. 근데 말뿐인 세력이 무슨 폭주를 합니까? 폭주 돼요? 법안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하면 땡이에요. 폭주가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폭주는
폭주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래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는 다는 아니라도 좋으니 이거 좀 바꿔라. 그 주문을 하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것만 바꾸면 제가 볼 때는 판 뒤집어져요. 상당 부분. 바꾸면 민주당이 안 좋은 민주당이 이대로 정체돼 있다면 네. 혁신하지 않는다면 저는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선이 연설문 속에 좀 깔려 있긴 합니다만 현재 취하는 태도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섬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섬뜩할 부분은 불체포 특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 안 하겠다. 그거 별로 겁날 거 없어요. 아, 겁날 거 없습니까? 여당이니까 봐주는데 뭐. 아, 불체포 특권은 야당용이지 여당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여당은 수사 안 할 거다. 모르죠. 그건 대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그거는 뭐 포기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걸 잘 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미 가이드라인 정해진 겁니까? 답은 정한 거 아니에요? 이미 답이 정해졌다. 네. 절대 불가. 아무것도 안 한다. 3대 축이라 그랬잖아요. V2 김건희 여사. 그 중에 TK 검찰. 가장 센 축이라고 제가 센 축. 중심축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 한다 그러면 뒤집어지겠죠. 대통령의 경로에 경로를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통상문법 이게 뭐 요즘은 문법이 하도 달라져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문법에 의하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생각한다 그러면 미래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충돌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일찍 등장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만큼 국민의힘은 급박했고. 근데 총선 져버리면 한동훈 카드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카드인데 저렇게 해서도 되나 싶은데 어쨌든 이제 꺼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총선에 이기면 힘이 확 쏠릴 겁니다. 누구에게로? 한동훈 미래 권력한테 미래 권력에게로. 사실 지금 대통령이 그 한동훈 카드를 너무 빨리 썼던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을 정말로 믿을만하게 처리 안 할 당 비대위원장이 아무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처리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 의석이 모자라는데. 그거 처리하는 방법은 거부권 행사예요. 그렇죠. 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누구에게 신의 한 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본인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윤 대통령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신의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신의 악수가 될 수 있다. 모르죠 그거는. 내일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별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고민할 게 없습니까? 국힘의 비대위는 비대위를 한동훈 위원장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통합보다는 혁신을 선택한 거 아닐까요? 혁신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공천에 어떠한 칼날이 있을 것이다. 현역 의원들. 그리고 이제 워딩이 나왔잖아요. 이제 운동권 특혜 세력. 보수가 흔히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온 프레임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개딸 뭐 전체주의 이렇게 붙이고 이재명까지 붙여서 이렇게 주적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그런 말을 만들어낸 했죠.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라고 보면 아까 제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던 거고 통합이나 이렇게 해서 넓혀서 뭐 유승민 전 대표든 이준석 전 대표든 이렇게 아우러서 뭔가를 해보자.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랑 친하시고 통화도 하실 텐데 고민도 많이 말씀하셨겠네요. 우리 그렇죠. 수석님께는. 뭐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죠. 내일 그 신당 창당 혹은 탈당은 거의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다 물어봤잖아요.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수석님께도 그거를 저랑 상의할 일은 아니죠. 그런가요? 그렇죠. 고민은 그 얘기하셨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때문에 지금 민주당 상황이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지금 나서고 있고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행보도 네. 지금 연말까지 메시지 기다린다 하시고 네. 지금 삼 총리가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정세균, 우리 김부겸 수석님이 또 빙그레 웃으시네. 네, 예. 네. 예. 네. 뭐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역시 민주당도 숙제는 통합과 혁신이거든요. 네. 당장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에게 막 공격을 퍼붓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 사상 검증이에요. 서명 받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연판장 돌렸던 거. 서명 받고 네. 이런 건 나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일하든 안 하든 당의 유력 정치인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더 혁신해야 되는 건 맞는 과제거든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혁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더 통합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사람들이 큰 구상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게 그 당의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탓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거고, 초심이라는 게 뭐냐, 이 민주당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예. 70년에 노무현, DJ 그 앞에 숱하게 많은 정치인들이 이 당을 거쳐갔고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당은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예술은 영원하고 뭐는 뭐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당은 영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당의 한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짧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중에 선당우사가 아니라 선민우사라는 말을 써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이 우선이죠.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이 다르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당원의 뜻을 따른다? 그 당의 존재 이유가 없죠. 그냥 친목 모임이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 헌법에 공당이라면 헌법의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 세금, 당원들의 당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성찰할 대목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제가 뭐 나름 어디 가면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성을 공격하는 거는 병법에 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공략하는 게 병법의 최고라 그랬어요. 공심위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공략하는 게 최고고 공성위하, 성을 공격하는 거 물리적으로 막 어떻게 해집는 거는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은 다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대원칙은 민심을 얻는 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그 다음이 가능하죠. 아무리 뭘 해도 국민의 마음을 못 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로 말씀을 듣고 우리 이철희 수석님과의 시간은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쫙 달려왔는데요. 와, 뭐 같이 밤을 새고 또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약간 이제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마음을 잃었습니다. 저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총기가 스태프들은 재미없나 보죠? 아니 재밌어요. 저 엄청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오늘 최고 역대급 평론이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는. 예. 이제 한판 열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를 모든 출연자들에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전현직 다 했습니다. 모든 엄중한 정치인 다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스타 정치인인 우리 이철희 소장님도 저쪽 카메라에 보시고 박정희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요청드리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액션. 저 유튜브 안 합니다. 안 하시니까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의원님. 도와달랍니다. 예. 끝입니까?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우리 출연자를 이렇게 써먹으면 돼요? 그거 하려고 부른 겁니다. 야, 우리 그래? 이철희 수석님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이철희 수석님과 답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수석님이 나와주시는 방송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고요. 연말은 우리가 53만 원을 맞출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 인생 한 줄 요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판 열전의 공식 질문. 자, 우리 이철희 수석님,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한 줄.
서정주 시인의 왜 내 인생에 뭐 8알은 바람이었다, 뭐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저는 8알이 운이었다고 봐요. 저는 운장입니다. 운8 2기. 기3 기2. 그죠? 그렇죠. 뭐 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럭키가이.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거나 노력한 거나 실력보다. 그래서 운장. 운장. 무슨 뭐 득장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최고가 운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말씀해 너 잘 될 거야. 우리 철이 최고가 될 거야.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또 남은 인생 역시 운장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마 말인데 믿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엄마교 신도거든요. 엄마교. 우리 232 크리에이터 어머니도 그런 덕담 많이 해주셨죠?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신학생.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네. 어머니 집사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애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철희 소장님 건승하세요. 또 이런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까칠하다고는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이 사실 소문대로 까칠하신 분이라는 거를 확인했고 근데 이야기거리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밤새워도 될 것 같아.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세상에. 좋았습니다. 네. 우리 프로분들 뭐 먹으면서 하면 안 되나? 뭐 먹으면서 이렇게 딱 하면 제작진이 싫답니다. 시끄럽답니다. 이철이의 한판 승부를 교체하겠다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철이 수석님의 앞으로 향후 행보 저희가 함께 또 응원하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해주시기를 저희는 좀 부탁드리고 또 나와주십시오. 예. 자, 한판 열정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역시 저녁 7시 30분 아마 새해가 되겠네요. 네. 새해 한판 열정 깜짝 놀랄 게스트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수다스러웠어요? 예, 한판 열정 캐릭터 변신하기 때문에. 나비 넥타이에? 캐릭터 변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잖은 사람인데. 변해야 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새해도 함께해 주시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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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달랍니다. 예.